예, 현대문학사 4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한용운의 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중간고사까지는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서 선정된 3명의 시인의 중요 작품들을 함께 분석해보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표적인 현대 비평가 3사람을 그 작품, 비평 작품을 같이 또 분석해보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합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이 한용운에 대한 작품을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의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우리가 개별 작품을 단독으로만 한 편 한 편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좀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고 논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한 편 한 편의 작품들을 일관된 관점으로 나름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지 교재와 또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고요. 또 1차 과제물 그리고 2차 과제물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이 작품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을 발견하고 채택해서 그것을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수업 진행 과정에서 강조했지만 작품을 나름대로 지금 읽고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의 관점과 분석의 방법을 찾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학습보다 능동적인 자기 관점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차 과제물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과제물 제출을 이를 곧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의 시인들 중에 시집을 구해서 지금 읽어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들은 빨리,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 중에 자신이 택일해서 작품을 시집을 구해서 나름대로 읽으면서 자신의 나름의 분석의 관점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정주가 30년대 후반부터 활동해서 해방 이후까지 창작 활동을 했죠. 시작을 36년에 했으니까 3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등단하고 출발한 시점을 그 시인의 활동 시대로 파악하기 때문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한용운은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323쪽에 있습니다. 한용운의 시집은 단 한 권입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기념비적인 한국 현대시 사의 기념비적인 시집이죠. 1926년에 해동서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주가 36년에 등단했고 한영훈이 26년에 첫 시집을 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20년대로 지금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영훈은 시인일 뿐만 아니고 독립투사이기도 하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죠. 종교인을 대표하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또 스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영훈은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고 독립투사이고 또 불교계의 중요한 개혁운동가였기 때문에 전인적인 인격으로, 즉 다방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23쪽에 보면요, 1장 그런 얘기를 지금 한영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성녀, 혁명가, 시인의 모습을 하나의 생애 속에 포괄하는 전인적 구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런 전인적인 구도자,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영훈의 이 다방면의 이 활동과 그의 생애 전체를, 즉 한영훈이라는 인물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영훈의 시를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한영훈이 어떠한 인물인지 소개하고 바로 이제 한영훈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소개합니다. 만에 한영훈 연구가 간행되면서 한영훈 연구가 어떻게 본격화되었습니다. 한영훈이 지금은 우리는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이 연구서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본격적인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여기 나오죠? 박노준, 인건한 이 두 분이 만해 한영훈 연구라는 책을 통문관에서 60년에 냈는데요. 이 두 분의 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이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 국문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고 대학원 석박사까지 고려대학교 국문과에서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조지훈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훈 선생님의 관심이 이 제자들에게 옮겨가서 한영훈 연구를 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훈 선생님의 그 시적 특성과 혹은 그 삶의 생애의 활동 영역이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통을 따져보면 조지훈의 그 관심이 한영훈에 닿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영훈에 대한 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상에 대한 연구, 불교적인 관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논문을 쓸 때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논문을 쓰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한영훈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자기가 지금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것이 어느 위상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선행 연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논문을 쓰는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와 뭡니까? 관련해서 자기 연구의 의의를 이제 밝혀줘야 되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 논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스크린에는 1장의 제목, 중간 제목, 소제목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교재에는 문제 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학위 논문에는 서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론. 이 1장에 해당되는 게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논문, 학위 논문이 있고 소논문이 있죠. 소논문에서는 이 표현을 조금씩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라고 내가 지금 붙였습니다. 때로는 머릿말이라고도 하고 들어가는 말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이제 논문에서는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서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의 서론에는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선행 연구 검토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소논문에도 그래서 선행 연구 검토를 이 1장 서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머릿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문제 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1장에 간략하게라도 이걸 제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 검토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문제 제기. 자, 그러니까 소논문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같은 학위 논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에서는 이 서론에 이 챕터를, 그죠? 장과 절을 나누어서 하나의 장이나 절을 선행 연구 검토로, 또 하나의 장을 문제 제기로, 그죠? 그리고 시인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챕터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소논문에서는 그것이 압축되어서 1장에 이 문제 제기라든지 머릿말에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전체적인 전개도 첫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한용운에 대한 소개를 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만해 한용운 연구로부터 시작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각주도 잘 한번, 교재가 있는 사람은 교재를 참고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이 제출하는 1차 과제, 2차 과제,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도 과제물로 대체한다고 블랙보드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중간고사를 이제 현장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중간고사도 과제물로 대체했는데, 구체적인 과제물의 형식과 방법은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 검토를 생략하고 이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그걸 미리 얘기합니다. 원래는 논문을 쓸 때는 학위 논문이든 소논문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제물은 그보다 더 형식적으로 분량도 적고 자기 나름의 이런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참고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작품을 읽고 자기 나름의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 검토를 포함시키지 않고 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참고 도서나 선행 연구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참고하지 말고 작품과 상대해서 작품과 순수하게 독자로서 혹은 연구자로서 작품에 대한 해석과 분석과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검토도 없고 이런 각주가 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예요? 다른 논문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보고 쓰면서 이런 각주까지 안 붙이고 이러면 이제 표절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자료나 참고 도서나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그대로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가져오는 것, 이것도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말 그대로 표절이지만 그 생각을 가져와서 자기가 마치 처음 생각해서 쓰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하는, 표절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나 참고 도서를 참고해서 써놓고 이런 표시도 안 하는 것, 그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과제물에는 선행 연구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각주도 붙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게 조금 형식적으로 뭐 아니면 내용적으로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얼마나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관점으로 서술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쓴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걸 다 가져와서 쓴 사람은 점수가 안 좋고, 뭔가 좀 허술하고 미숙한데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한 사람은 오히려 점수가 더 좋습니다. 그걸 잘 지금 염두에 두고 과제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나중에 평가받고 점수가 나왔을 때 그런 점을 제일 우선해서 내가 평가한다는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선행 연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논문을 쓰는 필요성과 이제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걸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학습이죠. 우리가 수강생들도 대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이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자료를 보거나 누가 주장해 놓은 걸 내가 수동적으로, 그죠?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학습입니다. 근데 논문을 쓴다는 것은 학습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자기 생각과, 그래서 작품은 똑같죠. 한영훈의 님의 침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한 작품이지만 논문으로 한영훈 씨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작품을 남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남다르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작품 한 편 한 편의 분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논지, 이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의, 그게 논지죠. 전체적인 논지가 새로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논문을 쓸 필요가 없죠. 논문을 쓰면서 이전에 이루어져 있던 그 주장들을, 그게 바로 선행 연구입니다. 선행 연구의 얘기들을 다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재구성하거나, 그죠? 한두 사람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거나 이러면 그건 논문이 아닌 거죠. 자기는 논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건 논문이 아니다. 왜? 새로운 얘기가 없으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꼭 대학원생이 논문 쓰는 게 아니라 학부생들이 리포트 쓸 때부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지금 그런 것, 자기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행 연구 검토 없이, 그리고 이런 참고 문헌 없이 해보는 겁니다. 1차 과제, 2차 과제, 그리고 중간고사까지 과제물로 대체하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논문에서 논문을 쓴 사람, 이 논문 내가 썼으니까 내 문제 의식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논자들이라는 것은 한영훈 씨를 연구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선행 연구자들은 시집 님의 침묵을 때로는 불교적 구두의 노래로, 때로는 민족의 해방을 염원한 노래로, 때로는 전통적 여성의 애절한 사랑의 노래로 보기도 하였다. 이건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그 님이라는, 그죠? 시어의 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요?
불교적 진리이기도 하고 민족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조국의 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성적 사랑의 그죠? 대상이기도 하다. 그죠?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된다. 복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중고등학교에서 한용운의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학생들도 그렇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참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수능에도 그렇게 그죠? 답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답을 써야 정답으로 지금 인정받죠. 자, 그런데 결국 이는 님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님도 이 세 가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님의 문제는 빈번히 논의되어 왔는데 그 의미와 이상에 대한 해명이 님의 침묵의 핵심이다. 자,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 속에는 88편, 즉 8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연작시인데요. 님이 이제 계속 등장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집 전체에서. 그랬을 때 이 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 시집의 시집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님의 정체는 자, 지금까지 이제 선행 연구가 앞에서 이제 소개됐는데 다시 이제 님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님을 해석하는 님의 정체를 해석하는 견해를 첫 번째 단일 개념. 자, 님은 하나의 의미로 뭐요? 수렴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심 의미가 있다. 그랬을 때 민족이다, 조국이다, 무아는 자기 불교적인 어떤 개념 중에 하나겠죠. 자아를 벗어난 어떤 더 큰 자아, 더 큰 자아라는 표현, 아를 벗어난 거죠. 이게 이제 단일 개념인데, 이제 그래서 이 각주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행 연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복합 개념으로 보는 견해. 이게 바로 복합 개념이죠. 아까 A로도 볼 수 있고 B로도 볼 수 있고 C로도 볼 수 있다. 중의적,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중의적이라 그러죠. 하나의 시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 대체로 이제 이 견해가 우리가 익숙하죠. 복합적인 개념. 그리고 후자는 복합 개념입니다. 어떤 복합이냐? 민족과 부처, 그 다음에 조국도 부처도 자연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쓴 내 생각도 실제로 님은 여성화자, 우리가 서정주 시를 공부할 때도 시를 연구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의미, 내용, 주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적 형식을 경유해서 그 내용에 도달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정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시적 형식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 운율,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비유와 상징, 그 다음에 화자와 어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자가 나오죠. 이것도 일종의 시적 형식에 해당되는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 나오는 화자는 주로 여성 화자라고 지금 그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를 이제 읽어보면 이 화자가 그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이렇게 독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죠. 모든 시들이 그러냐? 88편의 시가 이것도 뭐예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의 화자의 특성을 더 뭡니까?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구분하면 또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용운 시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백석의 시에 등장하는 화자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논문도 가능하죠. 백석의 시에 보면요,
그 말하는 화자가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어떤 화자 유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시의 형식이 되죠. 시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말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 구성 요소들 중에 어떤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영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화자가 여성 화자라고 대체로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독자가 읽어도 그렇고 연구자가 연구해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거문구도 켜고 거문구는 반드시 여성만 켭니까? 남성은 거문구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술을 놓는 그죠?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화자가. 그리고 노래도 부릅니다. 님에 대해서. 327쪽 보세요. 바로 이게 그 님의 침묵의 바로 첫 번째 시입니다. 아까 8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 이 작품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의 제목이 되기도 했죠. 그만큼 대표적인 대표 시고 서시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집 첫 번째 나오니까요. 여기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일단 여성일까? 아니면 어떤 화자일까? 그죠? 마지막에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했으니까 이 화자가 지금 님을 사랑하는 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반드시 여성일까? 이런 질문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게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해야 될 우리 수강생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이미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화자가 여성일까? 그죠? 과연 여성일까? 여성만 사랑의 노래를 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화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단 여성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인 동시에 그 이면에, 자, 이면이라는 것은 이것이 표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이 집에 나오는 시들은 대체로 연애시입니다. 즉 님의 이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이면에 즉 속에 그 님이 단순히 이성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성이 아니고 조국이 잃어버린 조국일 수도 있고 상실된 정의. 자, 조국을 잃어버리면 즉 식민지가 되면 정의도 상실된다. 욕된 삶을 초월하는 종교적 진리를 내포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조국이기도 하고 종교적 진리이기도 하다. 즉 불교적 진리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고 님을 애정과 시대적 고민과 종교적 추구가 통합된 일체성. 자, 일체성으로 보는 것도 그 다음에 복수적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불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문제제기입니다. 이 논문을 쓰는 나의 문제제기입니다. 기존에 대체로 님을 해석하는 관점은 이렇게 복수적으로 보거나 단일 의미로 보거나 복수적 의미로 봤는데 둘 다 지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느냐, 이 님을. 그게 이 논문의 논지가 되겠죠. 즉 주장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한영운의 님은 정적으로 한 자리에 놓여 있는 대상적 실체가 아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님을 단일 개념으로 보는 선행 연구의 관점이나 복수적으로 보는
선행 연구의 관점이나, 그죠? 다르지만, 그죠?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조국, 연인, 불교적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상, 즉 그 의미 대상이 고정된 대상처럼 생각하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 나오는 님을 그렇게 고정된 대상으로 의미화하면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이 논문을 쓰는 문제 제기입니다. 역설과 부정을 통해 끊임없이 도달하고자 하는 존재의 가능성이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추구의 과정에만 있는 것이지 이 님은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실체로 딱 이렇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애인이다, 조국이다, 부처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실체로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한영훈은 그게 아니라고 이 시집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읽을 겁니다. 우리가 한영훈의 시를 읽어 나갈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작품을 중심으로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물음표, 탁월의 시를 읽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찬송, 총 6편의 시를 중심으로 이제 이 논문에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읽을 텐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이요. 그 님을 자꾸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실체로 해석해서 정작 시에서 한영훈은 자꾸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시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를 너무 뭐래요? 단순하게 자꾸 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에서 정답을 알아맞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육, 문학 교육 자체가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문학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영훈의 시도 뭡니까? 다들 단순화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입증되느냐.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 논지인데, 님이 실체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일종의, 그죠? 이상적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 애인도 아니고 민족이나 진리나 그것이 통합된 절대자도 아니고, 즉 부처도 아니고, 그죠? 민족 조국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현실에서는 그 실체가 님의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구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는, 실체로서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만 님을 해석해버리고 끝나면 그것은 잘못됐다. 궁극적 가능성으로서의 님인데 그 님이 현실 속에서는 뭐로? 실체로 이렇게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현된 그 실체만을 님이라고 보거나 단일 개념으로 보거나 복수 개념으로 보거나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영훈 씨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님은 먼저 규정되어야 될 성질이 아니라 이게 연역이죠. 님이 뭐다라고 우리는 먼저 설정해 놓고 자꾸 그 시 속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연역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꾸 학생들이 그렇게 문학을 접근합니다. 미리 의미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영훈 시를 읽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님을 우리는 물음표로 알 수 없는 지금 상태로 놓고 작품 내부에서 기납적으로 유추되어야 한다. 기납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특히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화자인 나와 님의 관계. 화자는 나죠? 여기 또 화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이 연구 방법이 화자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님의 정체, 님의 의미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관계를 통해서 님에 접근하는 것이지, 님을 처음부터 고정된 실체로 보고 먼저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와 님의 관계, 이게 이제 이 논문을 논문의 방법론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또 그리고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 과정에서 이제 님을 잘 알려면 우선 님을 먼저 의미 부여하지 말고 나와 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이 논문 방법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침묵의 의미에 근접할 수 있다면 님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님의 침묵이잖아요. 님의 정체는 이걸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화자인 나와 님의 관계 속에서 님을 의미에 접근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침묵의 의미를 통해서 님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왜? 님은 그냥 존재하지 않고 항상 님의 침묵으로 시 속에서 형상화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작품 님의 침묵이 대표적이고요. 이 시집 전체에서 님이 어떻게 돼요? 님과 만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님과 아직 못 만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그죠?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신비화된 상태에서 이 작품은 88편의 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침묵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님의 의미에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 편 한 편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우리 교재에 32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잘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게 앞에 번호는 원래 시에 붙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분석을 위해서 붙였습니다. 일행입니다. 일행.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행이고요. 한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구행과 시행입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것이 바로 님의 침묵입니다. 11번 각주를 보면요, 이 작품이 이제 어느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지금 이제 이 님의 침묵은 현대어로 다시 많이 표기법이 바뀐 것인데 91년에 나온 미래사에서 나온 시집을 님의 침묵만 해도 여러 출판사에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도 이 미래사에서 나온 이 시집이 편집자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오류 없이 편찬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시집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최초로 이 시집이 출간된 회동서간 1926년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는 없지만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동서관 1926년 판 님의 침묵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귀중한 그죠? 그게 되겠죠. 자료가 되겠죠. 가격도 비싸겠죠. 경매에 나오면 엄청난 그게 되겠죠. 이건 딴소리인데요. 자, 미래사 1991년 판에서 이걸 이제 인용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행부터 10행으로 되어 있어요. 10줄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하나의 연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정주 시 공부할 때도 자화상을 전체적으로 그죠? 1단계,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구성을 봤는데 이 작품도 구성을 보면 자 1행부터 5행까지가 하나의 의미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 맥락입니까? 님의 떠남입니다. 님이 떠나고 남은 나의 그죠?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의미를 압축하면요. 1행부터 5행까지. 그런가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5행은 이제 남은 나의 고통이고요. 4행까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1행부터 4행까지가 하나의 의미 맥락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님의 떠남입니다. 1행부터 4행까지는요. 5행은 나는 한기론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던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하니까 이건 나의 얘기고 주체가 1행부터 4행까지는 주어가 님이고 5행부터는 내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맥락이 달라지죠. 1행부터 4행까지는 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죠? 이제 스스로만 봐도 갔습니다, 갔습니다,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주어고 어떤 행위를 해요? 나를 떠난 것입니다. 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죠. 님은 능동적으로 날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행부터는 나의 상태입니다. 나는 기먹고 눈물었는데 지금은 슬픔에 터지죠. 자, 그러니까 5행, 6행 이 두 개를 또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총 몇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서정주의 자화상은 3개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1행부터 4행까지가 하나, 5행, 6행이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의미를 정리하면 님의 떠남이고 두 번째는 나의 슬픔입니다. 그죠? 의미가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7행부터 걸어나라고 이제 역접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전환됩니다. 나의 슬픔 단계에서 그러나 이별을 눈물의 원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의 의미로 그죠?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7행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8행까지도 지금 상태는 이별이죠. 슬픔입니다. 눈물의 원천은 슬픔이고 이 슬픔을 희망으로 바꿨죠. 전환했습니다. 그것이 7행의 의미가 8행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으니까 만날 때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슬픔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다시 희망으로 지금 전환되는 거죠. 7행, 8행입니다. 마지막 이제 9행, 10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의미라는 것은 또 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우리가 구성의 기존의 형식으로 따지면 기성정결이다. 이렇게도 뭐 말할 수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교재에도 이제 기, 성, 전, 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도 그죠? 잘 정리가 되죠? 님의 떠남, 나의 슬픔,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을 마지막 이 두 행의 구행, 십행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심 그죠? 부분이 구행, 십행입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님의 침묵이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이 님의 침묵에 지금 이 논문 전체에서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님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님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와 님의 관계, 두 번째는 침묵의 의미. 이걸 그죠? 님의 정체와 의미에 접근하는 뭐예요? 우회로로 삼아서, 즉 매개로 삼아서 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구행십행이 핵심,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이란 걸, 시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구성상 우리가 파악하려고 할 때 참고할 만한 것은 이게 십행으로 되어 있는 이 시의 형식은 한용운의 이 한국 시사적 이 맥락 속에서 한용운은 인도의 시성이라고 알려진 타고레 시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타고레 시가 한국에 번역이 됐거든요. 김옥이라는 시인이 에스페란토로 타고레 시를, 타고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니까 한국 독자들도 많고 하니까 번역도 했어요. 한용운은 그 에스페란토로 번역된 타고레 시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 88편의 님의 침묵 속에 타고레 시를 읽고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중에 분석해 볼 거예요. 타고레 시를 읽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레 시의 영향을 받았고 또 김옥이라는 시인이 외국 시들을 많이 번역하던 시대 20년대였기 때문에 한용운도 서구 시에 영향도 받았겠죠. 그런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은 한용운이 이 시에서도 한국 시의 전통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십행으로 되어 있고요. 구행에서부터 이 아라는 감탄사가 오면서 엄청난 뭐예요? 이 시상이 고조됩니다. 물론 그러나에서 시상이 전환되죠. 여기서 엄청나게 고조가 됩니다. 이 기, 성, 전, 결을 할 때 결에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 아가 그걸 증거해 주죠. 이런 시상 구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신라시대부터. 이게 바로 19체 향가의 형식과 유사합니다. 향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구체, 4줄로 되어 있는 거. 그게 한 번 더 반복되면 8구체, 8줄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19체 향가가 만들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2줄이 더 붙는 거죠. 그리고 2줄이 붙을 때 그 9번째 행에 감탄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19체 향가예요. 창기파랑가 이런 거 잘 알죠? 뭐예요? 설이 못 오실 하반이여 이렇게 끝나죠. 차까지 높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행에 이게 향가의 19체 향가의 형식과 거의 유사한 형식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걸 형식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한용운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죠? 전통이 개성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용운 시에 보면 이 한시 형식으로 쓴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시.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의 전통의 개성도 우리가 한용운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타고르의 시의 영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타고르뿐만 아니라 서구 시에 뭐 영향을 받았죠. 이 시의 형식을 보면요, 한용운의 이 시들은 그 어법이나 형식이나 서구 근대시, 소위 말하는 자유시 운동 이후에 서구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한국시의 전통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자,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이 시의 구성이 그렇다는 걸 이제 이해했고요. 사실은 이 두 마지막에 이 구행 시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 기성 전에 이 전개도 다 중요하죠. 그리고 기성 전에 지금 이 의미의 전개가 님의 떠남, 나의 슬픔,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마지막 구행 시팽의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는요, 시집 님의 침묵이 88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시집 첫 번째 놓여 있는 서시의 역할을 하고 88편의 시가 연작시인데 이 연작시의 속성을 농축해 놔서 한 편의 시 속에 기, 성, 전, 결로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이 시집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도 모나드에 해당된다는 거죠. 모나드. 그럼 이 작품의 구성은 시집 전체의 구성을, 그죠? 엿볼 수 있는 모나드가 된다. 시집 전체는 어떻게? 연작시. 그건 수평적으로 펼쳐놓은 것이고, 이건 수직적으로 한 편의 시 속에 그 88편을 농축해 놔서 기, 성, 전, 결이라는 구성을 갖고 있고, 88편의 시는 일종의 사랑의 연작시인데, 님의 떠남, 나의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마지막 결론. 이 마지막 결론은 내가 이제 의미를 지금 미리, 그죠? 고정시키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비워두는 거예요. 물론 88편의 시가 기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기성정결해서 88편이 딱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딱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겠죠. 그게 혼재되어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드라마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88편의 시집 전체가. 자, 그럼 그만큼 이 시 한 편이 이 시집 전체를 농축해 놓은 작품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이제 시를 우리가 전체적인 구성만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숲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디테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돼요. 깨치고가 무슨 뜻이냐. 산빛을 깨치고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깨닫다, 그죠? 깨우치다, 깨트리다, 그죠? 깨트리다는 것은 유리잔 같은 걸 깨트리고 부서지는 거죠. 깨우치다는 것은 깨달다, 각성하다 이런 뜻인데,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있는 적은 길을 끌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 문맥상 좋을까요? 깨트리고, 그죠? 이걸 깨우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문맥이 조금 잘 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적은 길이 아니라 작은 길이 돼야 되죠. 우리가 지금 문법에 맞게 표현하려면. 근데 이 적은 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 이것도 우리가 계속 따져봐야 돼요. 한용운 이 시집 속에 적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적은새라도 나옵니다. 적은새. 그럼 당시의 표기법으로 이게 적은이라고 표현했는지, 아니면
적다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시적 의미가 있어서 적은이라고 표현했는지. 적은 새도 사실은 작은 새가 돼야 되겠죠. 작은 새. 근데 적은 새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어 하나하나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사어 참아가 누구에게 기속되는 거냐?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시는 느낌표 하나, 심표 하나 다 이게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이게 시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하는 거죠. 자, 참아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로 원하지 않지만, 그죠?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런 뜻이죠. 참아. 아니면 안타까움을 누르고, 그죠? 그럴 때도 쓰죠.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의지를 발휘할 때 참아, 그죠? 내 감정과 달리 의지적으로 그걸 행위를 할 때 참아, 이런 거 쓰죠. 그럼 이 참아는 이제 떨치고 갔다는 것의 표현이 일단 연결되는데, 이 참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심정과 연관된 단어예요. 이 참아의 심정은 누구의 심정일까? 나를 버리고 간 님의 심정일까? 나의 심정일까?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죠. 내 마음에 참아 님이 간 것인지, 님이 참아 떨치고 간 것인지, 안타깝지만 날 버리고 간 것인지, 이것도 어디에 이 기속되는 이 감정의, 그죠? 표현인지, 이것도 따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시 전체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표 하나가 이 어떤 시 전체의 의미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더 보통의 언어보다 섬세하고 미묘한 언어이기 때문에 시어 하나하나에 유심히 음미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지금 그냥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단어도 잘 해석해야 되고, 적은도 잘 해석해야 되고, 참아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맹세는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말로 맹세했던, 아니면 무언으로 말하지 않고도 맹세했던 굳고 빛나던 맹세가 있었을 겁니다. 굳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뭐에 비유했어요? 황금의 꽃에 비유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중의 비유입니다. 왜 이중의 비유입니까? 꽃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직유법이죠. 그런데 이 꽃은 황금의 꽃이에요. 이건 언유법이죠. 언유와 직유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한영원이 그러니까 이 비유법, 수사법도 아주 다양한 수사법, 서구적 수사법을 많이 활용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월의 시에 영향도 받고 서구시도 많이 공부하고 이랬을 테니까요. 자, 또 내가 하나 힌트를 줍니다. 꽃의 상징은, 꽃의 비유나 상징은, 여기는 비유로 사용됐죠. 상징이 아니라 직유법을 썼으니까. 꽃의 비유는 무엇일까? 그럼 이 작품 말고도 88편의 시 속에서 꽃이 등장하는, 꽃의 비유나 상징이 등장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꽃보다 여기서 더 의미 있는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황금입니다. 여기서 황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황금과 꽃은 동격이죠, 지금? 언유법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을, 그죠? 그것의 원관념은 굳고 빛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관념은 맹세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많은 지금 비유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언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원관념은 맹세고, 맹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굳고 빛난다는 겁니다. 자, 굳고 빛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굳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빛난다는 것은
화려하다는 뜻이겠죠. 황금의 속성은 이 두 개 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사랑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황금이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비유법으로 사용되지만 어떤 이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다른 시, 88편의 시 속에는 황금이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황금은 세속적 가치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뭐 어떤 작품이라고 다 찾아주는 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한용운 시집 한 권, 님의 침묵이라는 이 88편의 시 속에서도 동일한 시어가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황금이 나오면 무조건 변하지 않고 빛난다. 이렇게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시어가 작품에 따라서 혹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이랬습니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 쉼표도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의미에. 그죠? 이것이 어떻게 바로 읽지 못하고 끊어서 읽게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여기에 뭔가요? 액센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행에서요. 첫 키스의 추억이니까 지금 님이 떠난 상태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첫 키스를 하던 그 추억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의심이라고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키스가 왜 날카롭다고 표현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날카로울까? 우리의 통념, 통상적인 상식과는 다르죠. 첫 키스는 달콤하다고 그랬으면 이건 좀 더 상식에 맞을 텐데 왜 날카로울까? 그리고 이 날카롭다는 표현하고 이 쉼표가 하나, 둘, 세 개나 붙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나는 나의 운명의 지침이니까 이게 안 찍혀야 더 자연스러운데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여기도 두 개나 찍혀 있어요. 그죠? 그것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 날카롭다는 것과. 그리고 이 날카롭다고 느낀 것이 첫 키스를 하던 당시의 느낌인지 지금 이별한 상태에서 이것을 회상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느낌인지. 그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 한 편의 의미도 그냥 단순하게 읽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 참화도 누구의 감정이냐? 이 날카롭다도 지금의 느낌이냐? 그 당시의 느낌이냐? 첫 키스의 당시의 느낌이냐? 복잡합니다. 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묘하고, 그죠? 복잡한 언어고 섬세한 언어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섬세하고 미묘하고 복잡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봅시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 흘렸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 또 깨치는 것이 나왔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깨트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석을. 물론 아주 획기적인 해석을 우리 수강생들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남들이 다 하는 해석 말고 새로운 해석을 해봐요. 그러나 그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새롭다고 해서 다 존중받는 것은 아니겠죠. 새로운 해석이라 그래서 다 존중받는 거 아니겠죠. 기상천외한 해석이라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니겠죠. 이때도 깨치는 일이 나왔어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정수박이, 이건 우리 신체 부위죠. 여기 정수리를 정수박이라고. 이제 이런 단어도 사전도 찾아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더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핵심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도 비유죠. 이건 상징이죠.
희망의 정수박이라 그랬으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수박이에, 이것도 거의 언유의 의로 희망과 정수박이를 동격으로 본 거라고 본다면 이것도 언유법이죠. 자, 8행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랬으니까 이게 바로 일종의 이 시 전체의 의미가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된 부분이죠. 그리고 구행이 등장합니다. 이 구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성 전까지 이 시상이 고조되다가 결정적으로 도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그죠? 가스불에. 계속 온도는 오르겠죠. 그죠? 몇 도까지? 99도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온도는 오르지만 결정적으로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끓기 시작하죠. 수증기가 올라오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성전으로 계속 시상이 단계적으로 고조되었다가 여기서 끓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약한다는 겁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요즘 가끔 얘기들 하는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신성리법이죠. 현실은 실패했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극복하는 겁니다.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성리법. 그러나 정신성리법이라는 그 표현에는 상당히 냉소적인 혹은 자포자기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건 아니죠. 정신성리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현실은 실패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걸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이런 걸 우리가 역설이라 그러죠. 역설인데 이 역설이 이제 뭐 불교적 어떤 깨달음의 경지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꼭 이제 종교적 어떤 해석보다는 일단 이 작품의 객관적 해석을 시도해 보는데요. 이 역설, 이 시적 역설이라고 일단 얘기해 봅시다. 어떤 역설이 이 아로 인해서 이 단계까지 왔던 시상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팔행도 이 구행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팔행이라는 발판을 삼아서 구행까지 왔겠죠. 그러나 이 구행은 결정적인 단계로 올라간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님은 갔는데 그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님이 날 떠났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정신은 그걸 극복한 것입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건 역설인데 이 역설이 이 시집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죠.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 구행이 핵심이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전체 속에서도 이 역설이 핵심인데 그 다음 10행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 님의 침묵이 나오기 때문이고 이 시의 제목도 님의 침묵이기 때문이고 이 시집 전체도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도대체 침묵의 의미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님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자, 나와 님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이랬으니까 이 사랑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죠.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뭐와 연결됩니까? 구행에 이어서 시평이 왔기 때문에 님을 보내지 않은 나의 정신 상태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님의 침묵할 때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시평을 너무 쉽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침묵은 님의 부재다. 그리고 이 침묵은 뭐하고 자꾸 연결시켜요? 이 시가 1920년대 쓰여졌으니까 암담한 식민지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님은 뭐예요? 잃어버린 조국이고 또 뭐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이 시 전체가 연애시니까 사랑하는 애인이고 또 잃어버린 진리, 불교의 진리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조국이죠. 왜? 침묵하니까, 부재하니까. 침묵을 부재로 보는 겁니다. 님의 부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행에서 어떤 역설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조된 어떤 시상이 다시 가라앉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앉아요? 결국은 님과 만나지 못한다는 것으로 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팽에서. 그런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보면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슬픔의 상태로, 감정 상태가. 그죠? 이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좌절의 노래로, 실패의 노래로 자꾸 해석합니다. 왜? 요 표현, 제곡조를 못 이기는 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 오독이다. 잘못 해석한 것이다. 내가 볼 때는요. 구행에서 시상이 고조되다가 구행에서 결정적으로 이 역설에 도달함으로 해서 어떤 깨달음, 각성, 그건 뭐 불교적 각성일 수도 있고 시적 각성일 수도 있는데 이 각성에 도달한 이후에 왜 다시 실패로 돌아가요? 왜 다시 좌절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상의 전개상 구행에서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여기서 다시 추락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석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상하다. 왜 그런 해석을 하느냐? 침묵을 결정적으로 우리는 님의 부재로 암담한 시대 현실로 자꾸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도 덩달아서 이 침묵과 관련해서 님이 부재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님은 조국이고, 그죠? 연인이고, 부처인데, 그게 침묵하고 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의 노래를 불러도 님은 나에게, 그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걸 살피기 위해서 이제 약간 우회로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변정법은 님과 나의 관계성에 근거하여 상호 침투로 파악하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가 아까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님을 그냥 알 수 없다. 나와 관계성 속에서 님을 다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뭘 지금 인용했나 하면 군말이라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님의 침묵에 나오는 시가 아니고 이거는 서문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첫 번째 시가 님의 침묵이고 마지막 88번째 시가 사랑의 끝판이라는 시인데 그 님의 침묵 시작하기 전에 시인이 쓴 그 글입니다. 군말이라는 거죠. 군소리. 자, 이 세 줄로, 삼행으로 되어 있어요. 군말. 자, 한용운이 스스로 힌트를 준 겁니다. 독자들에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자, 기룬하는 것은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라고 찾아서 내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워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님과 이 님은 조금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님과 이 님은 다르죠. 그러니까 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님은 그 님만이 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님은, 자기가 말하는 님은 좀 더 포괄적인데 기룬 것은 다 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에요. 이 님은 아마 애인이겠죠. 이성적 사랑의 대상만 님이 아니고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석가가 사랑한 것은 중생이니까
습가모니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으니까 습가에게 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중생이겠죠. 칸트의 님은 철학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장미화는 봄비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장미화에게도 님이 있습니다.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마시니는 이태리 건국 영웅이죠. 그러니까 건국, 이 당시 우리 여러 장르 중에 건국 설화를 많은 독자들이 읽었으니까요. 마시니도 누굴 사랑해요? 이태리 조국을 사랑했다는 거죠. 님은 내가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그죠? 님만 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든 것이죠.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님과 나의 관계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은 님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기 다 나와 님의 관계가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님입니다. 그런데 나만 님을 사랑하지 않고 님도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내가 지금 그죠? 찾고 있는 나와 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시간이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화요일 수업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수업에 연속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